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뮬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뮬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저는 숙소가 김영 해수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에 숙소를 정하고 하루의 일정이 김영 동쪽 바닷가를 통해서 섭지코지에서 성산일출봉을 보고 그런 일정이었어요. 매번 섭지코지는 가는 여행지였고요. 전에 섭지코지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건물들이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는 유민미술관이었고 하나는 유리로 지어진 글라스하우스라는 건물이었어요.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두 개의 건물이 아주 성산일출봉과 그리고 섭지코지와 잘 어울리게 그리고 눈에 크게 거스리지도 않고 자연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것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었는데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섭지코지도 참 아름다웠고 액자처럼 이렇게 벽면이 처리되고 벽면의 사이로 성산일출봉이 보여지는 그런 뷰도 참 아름다웠어요. 야,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글라스 하우스를 둘러보고 유민미술관을 둘러보고 이제 나오는 길에 아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전남대학교 건축과에 있는 교수인데 학생들과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니 교수님 저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들이라 답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전혀 안도가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네요. 아, 그러셨냐고. 바로 이 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안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대학의 건축가 교수를 했고요. 특히 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르꼬르비지의 제자로서 21세기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시멘트의 물성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건축가이지요. 마침 저희 집을 지었던 설계했던 사람이 곽재한 교수라고 바로 르꼬르비지의 제자였던 우리나라의 김중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의 또 제자여서 사실은 김중업과 같이 또 공부했던 안도 선생의 그런 작품이어서 저하고는 사실은 저희 집을 통해서도 사실 그런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건축가였거든요. 제가 그런 사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더 꼼꼼하게 아마 건축물을 살펴봤을 것이고 안도가 설계한 설계 의도와 그리고 그가 섭지코지에 세운 그의 글라스하우스 그리고 유민미술관을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자연과 인간의 어떤 조화, 그리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물성의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 건축물 안에 담겨 있는 안도의 철학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놓친 셈이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상적 일과 그리고 사물과 어떤 대상 그리고 모든 어떤 작품 속에 녹아있는 작가의 또 그걸 만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그리고 철학을 이해한다면 보다 일테면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영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나누고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영화라고 할 때 그 영자는 빛줄 영자예요. 그리고 화자는 그림 화자죠. 그러면 영화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림이라는 예술 형태와 사실은 유사한 것이고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비춰진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비춰진 그림. 예. 뭔가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보여지는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일본식 한자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영화를 전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기 이 전자의 그림 화자. 전기로 비춰지는 그림. 아니면 전기로 나타난 그림자. 화자는 아니고 전영이니까 그림자 영자거든요. 전기할 때 전자에 그림자 영자. 그래서 전영. 그래서 전기로 나타난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프랑스에서는 영화를 시네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키노, 미국에서는 필름이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그 키네마, 모션 픽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결국에는 서구에서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뜻은 그 어원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활동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영화를 해석하지요. 다시 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필름 그러니까 사진을 활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정도로 사실은 영화를 이해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녹아 있는 그 영화가 이를테면 그 보는 그 각도는 우리가 보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거고요. 영화를 또 하나의 각도에서 본다면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해석하는 기본 입장은 순수하게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미학 측면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를테면 그 감독과 이를테면 영화의 관계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를테면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관객의 입장에서만 영화를 해석하는 경우죠. 영화만으로만 영화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 그 감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가,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뮬란을 여러분 보신 분도 계셔요? 아마 뮬란이 나올 때가 꽤 됐었으니까 그 뮬란이 나올 때가 그 폰타운카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과 같이 등장한 시기이거든요. 폰타운카스는 그 인디안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러니까 인디언과 그 군인과의 어떤 사랑을 다룬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뮬란은 중국의 그 나라를 구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게 뮬란인데, 두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월트 디즈니의 어떤 기본 어떤 영화의 어떤 그 메시지가 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다루는 경우는 처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그 두 주인공 역시 보통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그 백설공주처럼 이쁜 어떤 그런 모델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썩 이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또 그리고 그걸 이를테면 인디언의 시각에서 또 그리고 중국인의 시각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애니메이션 그 뮬란의 그 감독인 토니 벤크로프트 감독이 이 뮬란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뮬란을 어떻게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뮬란을 어떻게 읽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를테면 화면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해석하고 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뮬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고에 대한 판단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겸해지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이 이를테면 그 영상 탐색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뮬란을 어떻게 읽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든 그것은 보조적인 캐릭터지요. 보조적인 캐릭터인 무시와 깃돌이, 뭐 칸 이런 어떤 보조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월트의 이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이 주로 이제 사실은 그 폰타운카스라든가 이 뮬란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인어공주 뭐 이집트 왕자 뭐 등등 해서 이 무렵 되면 그 애니메이션 사이에 OST를 많이 삽입하고 그 OST에 삽입되어진 노래들이 뮤지컬화된 노래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에 굉장히 심취하고 그 노래가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어떤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였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이것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론에서의 전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그 집에 돌아온 그 뮬란을 아버지가 이를테면 껴안으면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가장 이를테면 행운이었다고 말하는 대목이라든가 사람마다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그 기억에 남았고 어떤 장면이 있다면 가장 이를테면 클라이막스였다고 생각하나요? 다음으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남긴 명대사를 항상 기억하지요. 그 기억은 아주 오래 가지요.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대사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화 궁극적으로 이를테면 주인공인 뮬란이나 각자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그 상태였을 때 그 가장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이를테면 안정감을 주는 그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를테면 그 주인공이 그 어떤 찾아가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지향점 그다음 목적지 막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어떤 목적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탐색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갈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예를 들면 뮬란과 그리고 뭐 샹의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 그리고 뭐 뮬란과
그 황제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물란과 또 그 산유와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갈등 관계를 유지시켜준다기보다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물 탐색이에요. 이 뮬란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인 뮬란, 그리고 뮬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산유이죠. 그리고 뮬란이 아버지 대신해서 군대에 갔을 때 그의 그 리더, 그의 대장이었던 리샹 있고, 그리고 뮬란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황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등장하는 황제, 그리고 뮬란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만난 친구들, 치엠포, 링, 야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뮬란이 아버지 대신해서 군대를 간다고 할 때 그의 곁을 지키는 무슈, 그리고 행운의 기뚜라미, 그리고 뮬란을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지켜주고자 하는 조상 신들이 있지요. 그리고 뮬란의 부모님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인데,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감독이 우리에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뮬란, 그리고 리샹, 산유, 황제, 이 네 사람이 중요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뮬란과 리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뮬란과 산유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뮬란과 황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감독은 결국에는 뮬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리샹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적이지만 산유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감독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주제의 탐색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뮬란이 아버지 대신해서는 아버지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를테면 뮬란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측면을 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떤 우리 시대 전통적인 효가 사실 많이 변모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이를테면 부모님께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그 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가치의 효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변질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그분들을 끝까지 이를테면 집에서 모시는 분위기가 아니고 요즘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다가 모시게 되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가는 이런 집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덕분이고, 부모님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형태를 띠면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모님의 그 관계에 대한 소통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탐색의 문제는 효의 가치가 오늘날에 어떻게 일테면 변모했는가,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효를 실천해야겠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얘기를 함께 담아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멸란이 주어지는 그 두 번째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파시 가문의 어떤 명예와 전통을 지킨다는 문제이지요. 전통과 명예, 가문의 전통과 명예라고 하는 문제. 지금은 이제 그 가문의 전통과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일테면 그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에서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또 요즘처럼 뭐 1인 그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속에서의 그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옛날보다는 사실은 이런 어떤 전통이 많이 일테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로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오뎅집을 했는데 그게 뭐 몇 대째 내려온 오뎅집이다.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가업을 이렇게 이어서 승계해서 이를테면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이태리의 유명한 그 장인들, 또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장인들처럼 우리에게는 그 앞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과 명예로운 것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사장시킨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를테면 관심마저 사실은 없어 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사실 만연되어 있어요. 그 옛 것을 오늘에 어떻게 이를테면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옛 것을 고루하고 이를테면 이런 것들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그런 옛 전통과 어떤 그 명예스러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승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이를테면 두 번째 주제 탐색에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이제 그 다른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유교 사회를 지탱했던 것은 삼강오륜이었지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그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요.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 곧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잔다르크가 위기에 처한 그 프랑스를 구했듯이 뮬라는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한 중국식 잔다르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끔 뉴스상에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개인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한 개인을 어떻게 이를테면 그 보호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사실은 충의 문제는 아주 그 고루한 어떤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한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간에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국가가 이를테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전에 이스라엘 엔테베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국민들을 자국민을 그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지요. 어쨌든 충의 문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국가가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없이는 뭐 막상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다 함께 충의 문제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밀란이 궁극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들은 예를 들면 당시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 여자는 조신하고 얌전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곳에 시집가고 뭐 이런 어떤 거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사내 아이를 잘 낳고 뭐 이런 분위기였고 또 밀란 역시도 이제 그런 그 혼처를 찾아서 매파에게 이를테면 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그 뿌리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 밀란이 생각했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성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바를 당당하게 이를테면 그 얘기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어떤 밀란의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남존여비 사상과 겸비해서 한번 얘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이번 주제 탐색의 문제였고요. 다음은 이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 안에는 그 무슈라고 하는 용이 자꾸 등장하지요. 굉장히 용은 상스러운 동물이죠. 용이 살고 있는 곳을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영궁이죠, 영궁. 그래, 영궁은 물에 있죠. 바다 속에 있죠.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 그리고 영을 이를테면 유일하게 상징하는 것은 황제나 왕. 그래서 왕이나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을 용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용상이라 하고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지요. 용은 아무튼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용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 그랬죠. 용왕전 이런 거 그 절에 가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용이 그 있는 그 바닷가 사람들이 재난으로부터 이를테면 그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의 어떤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애니미즘 다시 말하면 그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과 대상에는 이를테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그 애니미즘의 대상이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팽배하게 많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신앙과 동양 사회의 애니미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